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언제쯤 시원해지려고 이렇게 매일같이 더운지 모르겠네요. 처서도 지났는데.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제사상에 올렸던 수박을 도로 가져와서 환불을 요구한다. 이거 상상되십니까?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윗부분이 잘리고 가운데가 반쯤 토막난 저 수박. 어떤 손님이 너무 녹익었다. 아니야 이거 하면서 반품해 갔답니다. 딱 봐도 제사상 스타일 아닙니까? 아까 그 수박. 얼마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선 저렇게 제사만 지내고 반품하시는 분 많은데 환불 안 됩니다 하는 안내문도 붙은 바 있었다죠. 정말 상상 초월 대한민국.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친이 전남 고흥의 휴대폰 매장 별빛통신 오픈했습니다. 사방 가족들 한정 노마진 DC 팍팍 해드려요 하신 오다해 김유민님. 자, 사반에서만 보던 이상한 사람 동네 마트에서 실물 영접했습니다. 발톱 깎고 있어요 하신 김지윤님. 자, 세탁방에서 저렇게 빨래를 계속 털고 있네요. 그 와중에 자기는 마스크 쓰고 있어. 너네 집에 가서 해 하신 이미정님. 자, 지난 일요일 동두천 왕방계곡 놀러 갔어요. 먹을 거 바리바리 담아놨던 보온 가방을 누가 가져갔어요. 저거 제발 좀 돌려주세요. 덕분에 그날 쫄쫄 굶었습니다 하신 정연남님. 아이고 이런. 자, 송병현님, 김우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바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팔지도 사지도 말자. 뭘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걸까요? 제보 사진 보시죠. 자, 바로 어제 시작된 가수 임영웅 씨의 인천 콘서트 티켓팅. 자, 광클릭을 해봤자 순식간에 매진. 자, 곧이어 중고마켓에 올라온 판매글 한번 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빨리. 어라. 그런데 가격이 30만 원, 35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500만 원. 별이 5개 500만 원. 자, 손 변호사님, 네. 한 달치 월급을 다 써도 모자랄 지경. 진짜 안표상들 짜증 지대로다. 그렇습니다. 전국 투어 첫 공연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여쭤봤는데. 가려고 했는데 표가 순식간에 다 매진됐대요. 또 효도 선물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다 실패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 팬이 아니라 이제 되팔이라고도 하죠. 네, 되팔기 위해서 사는 안표상들이 많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만 원대에 팔리는 이 티켓인데 이게 30만 원, 또 많게는 이제 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봐도 안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임영웅 씨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임영웅 씨 콘서트 뭐 유명하죠. 저도 가고 싶고요. 매년 이 안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는 이 안표라든지 불법 예매했을 때 강제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강력 대응을 예고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뭡니까? 50장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보자가 이걸 보고 이렇게 강력 대응하는데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느냐 씁쓸하다고 합니다. 이분도 아마 임영웅 씨 팬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숨길 수 없는 슬쩍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어린아이 손잡고 룰루랄라 신발 매장에 들어온 여성들. 자, 한 손엔 배추봉지를 달랑달랑 들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신발 구경. 자, 그러다 한 여성 어느 진열대 쪽으로 오더니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아냐 하면서 저렇게 보세요. 어머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쓱 꺼내 들고선 주변을 힐끔 한번 돌아보죠. 한 바퀴 저렇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그 순간 가방에 쏙. 예. 자, 그리고 태연하게 저렇게 사탕을 뭐해? 어디가? 언니 가자 이러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라는 걸 억지로 보여주려는 듯
사탕 아까 이렇게 쪽쪽 핥는 모습도 나오고 너무 싫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둑질 요즘 되게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는 이 마트에서 신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여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함께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한 15분 정도 신발 구경을 했대요. 그리고 한 여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진열돼 있던 신발을 쓱 가방에 넣고 태연하게 사탕을 빨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일행이 들고 있던 배추와 양념장도 같은 건물 내 마트에서 훔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 신발 매장의 피해 금액은 약 10만 원 정도고요. 제보자가 말하길 3달 전에도 똑같은 위치에 진열돼 있던 신발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 도둑 맞은 신발과 사이즈도 똑같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성들이 마트가 아니라 외부에 주차를 해서 차량 번호판 확인이 어려워 지금 아직 추적 중에 있다고 해요. 제보자는 단순 절도도 황당한데 아이까지 데려와서 도둑질을 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있는데.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 잘 보세요. 자, 컵라면 하나 들고 와서 이거 얼마예요? 자, 저렇게 구입한 컵라면을 들고 바로 시식대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위스키 진열대 쪽으로 오더니 뭘 하나 지금 덥석 집어 들었어요. 자, 다시 올려놓나 싶더니 그대로 들고 총총총 편의점 구석에 쪽으로 가죠. 자, 이내 뭐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자, 잘 보세요. 자, 뭘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어라 그냥 밖으로 나가네? 네. 어라. 자, 양주 그냥 들고 간 것 같은데요? 이상하지요. 자, 편의점인데 일단 이 사람 두 번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컵라면 등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비닐봉지에 이제 제품을 담은 다음에 또 시식대 같은 데 가서 라면을 또 먹습니다. 먹고 나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주 비싸죠. 양주 하나를 들었는데 비닐봉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비닐봉지는 계산된 건데 그 안에 슬쩍 넣고 나중에 가버린 겁니다. CCTV에 영상은 찍혀 있습니다. 뭐 사실 경찰에 절도로 지금 신고를 한 상황인데 잡히고 있지는 않죠. 근데 걷어내면 그대로 걸려요. 저거는 진짜. 혹시나 이걸 보고 있으면 네가 가져간 양주 봉투에 넣고 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갖고 와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현실에 부딪힌 사랑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4살 차이 나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식성, 성격, 가치관 모두 잘 맞는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원래도 다른 남자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체력도 약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솔직하게 말할 게 있다며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길래 뭔가 하고 보니까 병명이 적힌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본인이 호르몬 관련 병을 앓고 있다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게 된 사람이라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약만 잘 먹으면 문제가 없는 병이지만 약을 먹지 않을 경우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흔한 병은 아니지만 희소병도 아니라서 건강보험도 적용돼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자식에게 유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처음에 저는 괜찮다며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까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면 아프게 되는데 왜 굳이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며 반대를 하십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 시대에 뭐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약을 먹는 게 큰 문제는 아니란 생각도 들고 또 아프다고 헤어지는 게 맞나 싶어요. 그 부분만 빼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 만큼 좋은 사람이거든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간만에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결혼 다시 생각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김하은, 너가 마치 아픈 남자 주인공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어 로맨스 영화 여주인공 같지? 스스로 막 감동스럽지? 야, 정신 차려. 그런 걸 평강공주병이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야 어떨지 몰라도 유전될 수 있다잖아. 애는 무슨 죄니? 다시 생각해 동그라미. 아, 박 변호사님이 약간 주저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결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김하은, 도대체 왜 고민해 이거? 불치병도 아니야. 약값도 안 비싸. 아, 딱 들어보니까 당뇨 느낌이네. 야, 요즘엔 당뇨약, 고혈압약, 탈모약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다 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관리는 더 철두철미해서 훨씬 오래 살아요. 다 떠나서 사람 좋으면 그만이지 뭘 X. 자, 일단 손 변호사님부터요. 네, 솔직한 어떤 그 이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명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고민조차 없으면 사연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서 고민하는 것 자체는 설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약간 서먹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3개월째 됐잖아요. 길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고민을 한다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의 손 변호사님 말씀 반영이라고 보고 석 달이니까 매우 짧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3년이나 30년 아니겠죠. 3년도 아니고 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선택한다 하더라도 누가 욕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저도 뭐 당장 결혼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X는 아니고 이거 가지고 당장 헤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X입니다. 사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고민이 되시는 건 당연하고 부모님의 걱정은 더 크실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정말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나머지가 지금 다 잘 맞잖아요. 성격에, 취미에, 식성에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또 이런 병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 솔직하게 정말 그쪽에서는 이 여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오픈을 했어요. 굉장히 희소병이라던가 완치가 되기 어려운 병이 아니고 약을 먹으면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고 유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유전이 확실하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헤어질 만한 관계면 그냥 빨리빨리 헤어져야 되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사이였다면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면 이거 가지고 헤어질 건 아니고 둘이서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노력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고민을 올리는 순간 이미 마음이 정해진 거 아니냐라는 반응인데요. 유배인님께서도 그러게 고민하는 순간 사랑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스 쪼꼬님께서는 죽을 병도 아니고 솔직히 말했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자분이 사랑에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예.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언니는 까먹으니까 나는 까다로우니까. 드디어 모두의 비타민C. 뭐야? 왜 맛있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C 구미. 신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셨죠?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평생 어부바 신협보험. 나 거기서 정말 더 이상 못 참고 칠성사이다 제로를. 젤로 마시는 제로를 원해? 요즘 나의 제로 픽. 젤로 마시는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Just what you want to be, you will be in the end, and I love you. Bleu de Chanel exclusif, the new fragrance. 마감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갔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모녀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속인이라는 업체 대표의 아내가 욕설을 했고
팥을 뿌리며 살을 날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2년 전에 한 인테리어 업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년 전에 어머니의 집과 본인의 집을 다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싱크대도 바꾸고 욕실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도배도 싹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상 그 약속한 날짜는 한 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싹 다 치우고 이런 철거 공사는 아주 그 뭐 속전속결로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고 공사를 미루고 간신히 연락이 되면 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부모님이 아프다, 작업자가 아프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공사 날짜가 지났지만 한참 지난 후까지도 공사는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공사가 중단된 뒤에 영상을 보면 뭐 한 7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업체 사장은 90% 이상 됐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장이 연락이 될 때는 딱 한 번 중간에 잔금을 치러야 될 때 이때만 연락이 잘 되고요. 마감 날짜가 지난 후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제보자와 어머니는 그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살 날릴게. 자, 제보자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의 아내, 무속인 아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야, 눈가루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너 나랑 해보자면 웃었어? 너 지금 웃었어? 미친 거 아니야? 야, 뭘 봐. 너 내가 뭐하는 줄 알고서 너 내 앞에서 웃었어? 야, 무당이야. 너 한번 두고 봐. 너 다리 건드기 어떻게 되나? 야, 죽여버릴 거보다 이 야! 너 부당하다고 내가 살려줄게. 네 옆에 있는 애기랑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자 어머님이 이 공사 지연의 어떤 그 경위를 좀 따지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간 곳에서 무속인인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의 아내와 딸을 마주쳤는데 저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삐 소리가 계속 나올 정도로 욕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녹음이 된 건데 그러면 아니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갔다가 왜 아내와 딸을 만났냐? 인테리어 업을 같이 하던 건 아니고요. 예.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그 같은 층에 이 아내가 운영하던 신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딸이 운영하던 네일숍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런 영업을 같이 했던 거예요. 한 층에서. 그리고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처음에 계약할 때도 아니 지금 같은 층에 우리 아내하고 딸도 다 이거 장사하고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기를 치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사장을 못 만나가지고 한번 가보면 누구 있지 않겠느냐. 라고 찾아갔다가 조금 전에 음성으로 들었던 그 일이 난 건데요. 보자마자 대뜸 이 사장의 아내가 어디서 이제 뭐 없이 눈을 그렇게 뜨냐, 왜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냐 이렇게 하면서 욕설을 시작했고요. 당장 나가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나 무당이다 그러면서 살을 날리겠다. 뭐 저는 무속은 잘 모릅니다만 뭐 살을 날리겠다, 뭐 주당을 날릴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보자를 당황하게 만든 거죠. 살을 날린다라는 게 이제 나쁜 기운을 너한테 심어주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부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무속인인 아내가 팥을 뿌린 뒤 제보자와 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의 딸까지 욕설을 하면서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아내와 딸은 제보자 모녀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사장의 아내가 문에 부딪히면서 딸이 해준 네일 아트가 좀
좀 떨어졌나 봐요. 제보자 모녀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황당했지만 인테리어 대금을 거의 지불했고 그래도 일단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또 보냈다고 해요. 다행히 그날 제보자 모녀가 사장을 또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2번이나 기한을 미뤘던 사장이 또다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서 공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제보자 모녀는 더는 어렵다, 아니면 이삿짐 보관 비용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장은 그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제보자 모녀는 업체 사장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무속인 아내와 딸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단 일을 더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다른 업자한테 맡겼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맡기고 이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뭐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 말고도 피해자 더 많습니다. 12건이 묶었는데 보니까 돈 받고 돌려막기 계속 하든가 받았던 공사비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편취라고 봐가지고 재판부도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아이고야. 피해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면 공사 진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부러 공사를 수주했고 금액도 많고 재질이 불량하다 하면서 선고를 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총 2억 9천만 원에 해당하고요. 일부 피해자가 이것 때문에 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고 또 이게 폭행했던 부분은 이제 무속인 아내 딸, 무속인 아내와 둘 딸. 다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각각. 네. 아, 예. 100만 원의 벌금형. 자, 제보자는 더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SNS에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올렸나 봐요. 자, 그 후에 인테리어 업체 그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 사장과 제보자의 통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글을 왜 올리신 거예요, 지금요? 저희 집사람하고 딸하고 전과자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보상받은 것도 없고 사과받은 것도 없고 대체 뭐가 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딸이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저희 딸한테 했던 행동 생각해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없다고. 사장님이 연락을 안 피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중재하고 하려고 했던 거 솔직히 노력하려고 했던 거 혹시 모르세요? 저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딸하고 집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노릇당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내 아내와 딸이 이렇게 되는 건 좀 못 참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렇게도 연락이 안 되던 사장이 SNS에 글을 올리니까 먼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뭐 정가자를 만들었으면 됐지 왜 SNS까지 올리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보자께서는 사실 뭐 폭행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것도 없고 보상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과라도 하셔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뭐 신고까지 하고 고소까지 해놓고 누가 사과를 하겠냐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라 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뭐 아내는 그래도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 뭐 중재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보하신 분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인테리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싸움이 끝이 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인테리어 사장 남편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 사장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아내와 딸을 찾아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비록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다. 사기칠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철거만 하고 인테리어 공사 아예 안 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지 않냐. 일단 일부는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내가 실제로 살을 날렸으면 저 항의했던 사람들 지금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뭐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만 지금도 활발하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블로그에 어디 작업했습니다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직원을 뽑는다는 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아까 1심에서는 네. 징역 2년 뭐 이렇게 6개월 나왔지 않습니까? 2심이 이어진다면서요? 자, 9월에 항소심이 열립니다. 아마 불복을 했고요, 업체 사장이. 실제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실형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변제를 하거나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형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합의나 변제 시도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택배 차량의 타이어입니다. 곳곳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심지어 바퀴가 거의 주저앉은 상태인데요. 택배 기사는 만약 운행 중에 타이어가 터졌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토로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타이어를 훼손한 범인의 정체 때문인데요. 과연 그 범인은 누굴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3주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지난 7일입니다. 서울의 한 물류회사 택배 기사님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택배 기사인데요. 다른 동료들하고 택배 제품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물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 하는 소리가 생기면서 기계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뭔가 보니까 보조석 앞 타이어가 저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용을 좀 타이어를 딱 가보니까 7군데가 이 물체로 긁히듯한 흔적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러네. 앞바퀴가 주저앉았습니다. 보험사에 바로 전화를 했고요. 보험사 출동 기사님이 타이어를 살펴보더만 아하 이거 누군가 일부러 날카로운 물체로 타이어를 훼손시키는 거다. 이거는 뭐 거의 살인미수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차가 달리다 터졌으면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택배 기사님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내부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 싶어서 말이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로 옆자리. 자, 택배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씨가 처음부터 차 사이로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겠지 하고 자기 차문도 열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차문 열려있는 상태에서 살짝 수그린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칼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또 이제 주변 앞뒤로 한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차가 이제 펑크가 난 거잖아요. 근 1년 동안 일하면서 그 라는 사람 옆에 같이 일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발생이 된 거죠. 저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있던 동료예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자리가 원래 한 3개월 정도마다 바뀌는데 이 옆자리에 있는 동료랑 한 달 정도 일하던 차에 타이어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CCTV를 확인해 보면요. 택배 기사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오전 9시 10분쯤 이 동료가 작업대 뒤쪽에 있는 제보자 택배 차량을 힐끗 쳐다보고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탑승해서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후에 제보자 차량 쪽으로 다가가서 타이어에 손을 갖다 대면서 뭔가로 긋는 행동을 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또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퀴바람이 빠지면서 차가 주저앉았는데 동료는 당황한 듯이 자신의 차에 잠시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서는 제보자 차의 타이어 상태를 살펴보고 차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자기 차 뒤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이어를 지금 뭔가로 그을 때 자기 차 문을 열어놓은 채로 범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가리고 하려고. 네. 자, 손 변호사님.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네, 원래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갈등이 있을 만한 일이 없었는데 제보자가 생각해보니까 짚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기 6개월 전쯤에 귀금속이 든 택배 관련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 제보자 구역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배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날 발견되지 않고 뜯었다가 재포장한 것처럼 다음날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주변 동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자기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옆자리에 있던 택배기사한테 물어봤죠. 이거 당신이 갖다 놨냐? 그랬더니 순순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도우미가 잘못 빼놔서 가져간 거다, 실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도 좀 의심이 됐죠. 하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그때 그 일로 앙심을 품고 타이어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배 기사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실직고하길 기다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태연하더라. 자, 하는 수 없이 직접 추궁을 하셨답니다.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왜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CCTV 확인 안 했을 것 같냐.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안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했다. 나 진짜 안 했다. 억울하다. 나 진짜 안 했다. 아, 교수님. 네. 아, 얼마나 좀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모든 걸 다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젠틀하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는데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CCTV 확인해봐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또 부드럽게 얘기하셨죠. 그런데도 또 내가 안 했다. CCTV 또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CCTV를 확인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안 왔다 그러고 주변 동료들도 이러다가 일 커지니까 빨리 이실직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억울하다.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잡아댔다고 합니다. 설마 경찰서에서까지? 자, 이게 범죄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이어를 훼손시킨 거죠.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CCTV에 찍혀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지금 이렇게 경찰서하고 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바로 옆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일한다고요? 예, 혹시나 배정될까 봐, 또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옆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송치된 이후에도. 지금은 좀 다행히 다른 동료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 또 시간대를 달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달 마치고는 퇴사를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겹칠까 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근데 진짜 저걸 모르고 차 끌고 나갔다가 저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도 그게 너무 생각할수록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고속도로에서 저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사망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잠도 안 오신다 그러고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동료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뭐 사람들하고 잘 웃고 얘기하고 죄책감 전혀 없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라고 하십니다. 야, 진짜 무섭네요. 정말 사방이 지뢰 밭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중학생 딸의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서 있는 남성.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 화를 냅니다. 당황한 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옆에 있던 아내가 말려봐도 소용이 없는데요. 급기야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기까지. 대체 이 부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딸을 둔 어머니의 제보인데요. 이 남편과 딸의 관계가 너무너무 날이 갈수록 나빠져서 걱정인데,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원래 이 사연자의 남편은 정말 엄청난 딸바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인데요. 사업을 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 21년째입니다. 그런데 자연임신이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년차 때부터 일도 그만두고 병원 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요. 몇 차례 유산을 한 끝에 7년차 때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딸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모든 육아용품을 이제 공주 컨셉으로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후에도 기저귀도 갈고 재우기도 하고 새벽에 울다가 깨도 이제 달래는 걸 또 도맡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아이를 잘 돌보는 남편이면 정말 걱정 없다라고 제보자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딸을 너무 좋아하고 예뻐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죠. 왜요? 아무리 딸바보 아빠고 이 남편이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해도
딸과 늘 붙어 있는 건 엄마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클수록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더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딸을 너무 예뻐하는 남편이 자꾸 오냐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됐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혼내기도 해야 되는데 딸이 뭐 아프다, 힘들다, 싫다고 하면 그걸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내가 나쁜 엄마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셋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싸운 적도 있는데요. 딸이 기념품 가게에서 자꾸 뭘 사달라고 해서 제보자가 딱 한 개만 사는 거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남편은 언제 또 여길 같이 오겠냐, 냅둬라,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쌓인 게 폭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말까지 주고받았는데 이 경험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아유, 딸 없는 데서 싸우지. 네, 좀 안타깝죠. 뭐 어쨌든 일은 그렇게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너무 딸 걱정도 되고 미안해서 이제 딸한테 사과를 하면서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대요. 그런데 뭐 며칠 동안이 아빠라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화해를 해주고 이러면 이 아이가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아빠는 며칠 동안 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눈치를 계속 보다가 어렵게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랑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는 아빠랑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때 이제 아빠가 너무 냉담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놀라서 놀이동산 가자는 얘기를 그 후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보자께서도 어떻게든지 남편하고 좀 화해를 해야 가정이 편안하니까 사과도 해보고 편지도 해보고 뭐 노력도 해보고 부부 상담도 가자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냉담하고 회피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 엄마 편을 드는 딸한테 서운해서 그랬던 걸까요? 자, 최근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제보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빠가 아예 사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휴대전화를 선물을 했는데 딸이 이제 학원 가고 이러면 늦게 지금 오다 보니까 늦게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부분이 좀 불만이 돼서 너 10시 넘으면 친구랑 통화하지 마 라고 하고 휴대전화도 딱 1시간만 써. 이건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어느 날 딸이 친구랑 밤늦게 통화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를 던져서 손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던져서 박살내버리고 그것을 본 딸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내가 말렸는데 남편이 계속 씩씩거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그 핸드폰 사건 하나 때문에 아이 완전 진짜 아이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아빠는 지금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라서 지금 당장 나가버리라고 애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 애 있는 앞에서 저렇게 엄포를 하니까 아이가 맨날 악몽을 꾸고. 야, 이거 되게 심하다, 이거. 그렇죠.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건데 휴대전화 사건이 있던 날 남편이 딸에게 너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차라리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아이고야. 길길이 뛰었다고 해요. 남편은 제보자에게도 애 데리고 당장 나가라,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쳤다는데요. 일단 남편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보자가 딸에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말했고 딸이 울면서 아빠 약속 안 지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의 화가 좀 누그러지는가 싶었대요. 그리고 싶었는데.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가면서 이제 좀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음 날 남편이 딸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딸을 아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는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됐고 딸은 악몽까지 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이후로 집에서 무슨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 툭 하면 집 나가 막 이랬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던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집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 돈 안 벌어오는 것도 보기 싫어. 근데 또 돈은 또 벌어와야 돼. 근데 자기한테 또 집안일도 시키면 안 돼. 자기가 돈까지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러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기운을 또 받고 싶어. 이것이 너무 많이 자기한테 요구하고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자, 손 변호사님. 네, 그 아이 훈육 문제로 갈등이 시작될 때 이 남편이 이 제보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왜 이렇게 애 하나도 똑바로 못 키우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밤이나 뭐 낮이나 언제나 집이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밥상도 차려져 있기를 바라고 또 남편은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밖에 못하면 이 정도밖에 못하면 집 나가라 생활비 안 준다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딸에게까지 너도 집 나가라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된 거기 때문에 엄마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 박 변호사님,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은 나가라 해서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가라고 계속하면 아이한테 아동 학대가 됩니다. 악의적 방임 같은 거 성립할 수 있고 당연히 아내한테 나가라는 권리도 없을 뿐더러 나갈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남편 상태가 많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정신적 부분도 그렇고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남편이 요구하는 걸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우리 박사님 선생님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진짜 왜 저러는 거예요? 네, 일단 이한 남편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 딸 바보였던 것도 정말 성숙한 아빠로 딸 바보가 아니라 그때는 딸 바보였던 게 애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거고 사춘기가 돼서 아이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데도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권위주기적이고 통제적이고 이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화해하라 그러는데도 나 엄마랑 화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던가 부인이 사과하기도 하고 상담을 원하는데도 조금도 1%도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인지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1%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도 노력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노력을 하기만 하면 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다? 저는 아내가 여태까지 너무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한테 나 맞춘 게 여태까지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는 남편한테 이렇게 맞추기만 하시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내가 힘을 갖고 독립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도로 위로 오토바이와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커다란 가로수가 점점 기울더니 차들 위로 쓰러집니다. 다른 차들이 코앞에서 멈췄지만 나무가지가 또 쿵 뒤늦게 덮치고 마는데요. 뭐가 또 떨어질세라 오토바이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나무에 정통으로 맞은 차는 납작하게 눌려버렸는데요. 아, 진짜요? 예, 이틀 동안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맞은 차 2대가 망가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경비원이 팔짱을 낀 채 어슬렁 선로로 다가가는데요. 이제 멈춰야 하는데 중심을 잃고 떨어지고 갑니다. 얼마나 피곤한 건지 걸으면서 졸았던 건데요. 졸았다고요? 예, 곧장 일어난 경비원은 올라오려고 하지만 영 뭐 잘 안 되는 모습이죠. 설마? 이때 손살같이 달려온 남성이 팔을 잡고 이샤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근데 민망한 건지 뭔지 경비원이 인사도 하지 않고 옆으로 너무 시크한데? 쌩 가버립니다. 뭐야, 어디다 손짓하는 거야? 이 경비원요, 무려 16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잠깐 쉬고 다시 일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철도공사 내부에서는 과도한 근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숙직실 좀 만들어 주세요. 다음 이어갑니다. 한적한 도로 위로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순간 쑥! 옆으로 넘어지면서 땅속으로 사라져요, 자동차가. 하필이면 지나가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면서 너무 무서워. 빠져버린 겁니다. 깊은 구덩이 안에 넘어져 버린 차의 모습도 확실하죠. 다친 사람은 예, 없어요?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가 살짝 다친 것 외에는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싱크홀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앞에 보이면은 피하기를 할 텐데 갑자기 앞에서 생겨버리면은 저 영상 보면서도 너무 공포심이 생기네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칩니다. 옷이 마음에 든 건지 사슴이 옷을 뺏어가려고 한 건데요. 자, 꼭 물고 놔주지 않더니 방심한 틈을 타서 휙 낚아챈 여성이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하는데 섬뜩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아, 스토킹을 하는 거야, 이리 지금? 내놔! 와, 이리 내놔! 사슴이 여성의 뒤를 졸졸졸 쫓아가고 있는데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갈 모양새예요. 아니, 잠깐만. 이 옷이 좋은 거야, 여자가 좋은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다시 사슴에게 옷이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옷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저건 어떤 심리인가요? 아니에요. 사슴은 예쁘고 착한데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박준 변호사님, 사슴은 어떻게 웁니까? 이렇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박 변호사님이 유튜브로 방송 시작 전에 찾아봤어요. 예, 저 목소리. 예, 이거 맞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